네, 포천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이렇게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만 일부 진술은 과연 이걸 믿어도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여기에 큰아들의 석연찮은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포천빌라 살해 사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웅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발견된 시신이 두 구였고요. 네네. 한 구는 남편이고 한 구는 내연남으로 밝혀졌는데요. 내연남에 대한 살해 혐의면 적용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본인들의 주장에 따를 때는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그 자연사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마땅히 그 사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사체유기죄가 성립은 되지만 이른바 그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7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인지를 해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내연남에 대한 것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렇지만 좀 전에 리포터에서 봤듯이 과연 10년 전에 사망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속에서 수사하는 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사망한 지가 10년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인지가 돼서 기소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하신다면 이 아들 얘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10년 전에 죽었는데 아들은 장례도 안 치르고 계속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이 아들이 이 사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쪽에 더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 자체는 지금 뭐 10년 동안 저 사체가 저 장소에 그대로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 의문이 들고요. 예. 또 지금 그 발견된 상태가 정말 10년이 됐다고 한다면 소위 요즘에 유병한 어떤 백골화에 관한 이슈가 많이 주목을 예. 받았었는데 네. 10년이면 네, 그야말로 그 백골화가 진전이 됐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좀 백골화가 좀 덜 됩니다. 시간이 한 예. 그래도 한 4년이면 백골화가 되고요. 예. 네. 또 수중에서는 한 7, 8년이면 되는데 예. 저 상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년이면 백골화가 뭐 쉽게 뭐 되는 건데 예. 10년이면 완전히 백골화가 돼야 돼야 되거든요.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문을 힘도 채취할 나왔잖아요. 만큼 어쨌든 근육 조직이 그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저 아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오히려 저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더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사실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처음에 지금은 좀 전에는 이제 10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라는 것은 불러서 조사하니까 그랬지만 최초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마산에 있는 아들에 전화를 해봤더니만 본인은 2년 전까지 엄마랑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경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10년 전에 자연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그 진술 자체가 벌써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의 진술이 바뀌는 걸 봤을 때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이 들고 특히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 그런 그 작은 작은 키에. 체구의 여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같이 남자 2명을 사망하는 과정에서 혼자 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큰아들은 이건- 네. 1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씨는 뭐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만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아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체 이 말 사실이라 한다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사체 은닉 혐의가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공소시효가 뭐 도과됐기 때문에 뭐 공소권 없는 것으로 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혹시 살인과 관련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살인죄의 어떤 뭐 공범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커다란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 첫째는 가정 내에 그 중장기간 축적되어 있던 어떤 그 갈등이 하나 그 뭐 폭발이 되어서 어떤 가정 간의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남편이 어떤 살해 일을 공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한 이유하고요. 두 번째는 저 그 여성 자체가 남성 편력적 모습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어떤 그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도
우리 상식을 훨씬 뭐 뛰어넘는 뭐 그런 관계인 것 같고 지금 지금 8세 아이로 알려져 있는 예, 그 8살. 막내 아들도 그 어떤 그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복잡한 뭐 치정 관계가 또 하나의 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주로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는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예.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편으로서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발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정 내의 어떤 역학적인 무슨 문제, 갈등 이것이 하나의 단서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분이 생각하는 어떤 외국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외국인들한테 일정 부분 뭐 인정을 받는다든가 또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소위 말해서 경쟁 관계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 해결사로서의 어떤 외국인이 뭐 공범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요약하면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관계인데 어쨌든 가정 내 갈등 플러스 어떤 그 치정 관계 뭐 이런 쪽으로 그 틀을 맞춰야 되지 않나 네, 저는 보입니다.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사체 유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큰 아들이 어떤 관계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존속 살인이고 존속 살인이나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이것이 사인을 밝힐 수 있을까? 이번에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명확하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만약 지금까지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자연사보다는 타살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남편이 그 큰 통 밑에 있었는데 그 남편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그 주방용 그 비닐이 씌워져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어떤 타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거를 의심을 하고 지금 아마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어떤 그 타살 과정에서 어떤 뭐 그 교살 그러니까 목을 졸랐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추 그러니까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설령 그 근육 조직이 이게 없다 하더라도 뼈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있어 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살해의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밝혀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치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지금 그 이모 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에 봤을 때에 관련되는 그 외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치정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큰아들이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이에 대해서 현장 부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그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고 또 본인이 마치 2년 전에 자기는 그 떠나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어떤 것과 관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진실인지 여부는 그러니까요. 예, 대지를 통해서 예를 따져봐야 될 것 들어서-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지금 뭐 사인과 관련돼서 그 두 사체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그 질식사의 확률이 큰 거죠.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있는 소위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그 사체에서는 그 목 주변에 스카프가 함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사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사큰이라고 하는 즉 그 스카프로 이제 목을 조르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사체는 그보다는 남편. 네, 남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질식사 중에서 비닐이라든가 예. 또는 어떤 뭐 다른 이게 스펀지 같은 거라든가 를 통해서 기도를 막히게 하는 거죠. 아. 즉 숨을 못 쉬게 하는 코를 막히게 해서 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지금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저 고무통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소위 그 사체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주로 이게 밀치거나 그런 면에 이 손톱 등에 이 가해자의 어떤 그 DNA 증거라든가 피부 같은 것이 이 손톱 안에 끼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지문 정도가 나올 정도로 한다면 이 DNA 분석을 하게 되면 혹시 그 가해자의 정보가 만약에 가해자가 전과자라고 한다면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특정도 이제 그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사체의 어떤 사인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이제 그 시기적인 좀 차이가 있지 네. 않겠느냐. 어떤 그 부패의 속도가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종합적인 그 법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 네, 사인도 사인이지만 첫 번째 숨진,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신과 그 내연남의 시신이 왜 같은 통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연사를 했고 남편은 자연사를 했고 그걸 보관을 해놨다. 좋습니다. 보관해놨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어디다 보관하지? 아이고 한 통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침 잘 됐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남편이고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고 장례 절차를 하지 않고 통에 보관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보다는 자연사 이외의 타살 가능성에 저희가 그 방점을 두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목을 졸라서 죽였거나 아니면 독살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지금 들어와 보니까 지금 베란다에 사망해서 있는 것을 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기다가 그 이외에도 뭐 자기 지금 있는 8살짜리 애 이름도 모르겠다. 지금 횡설 수사를 하고 아마 본인이 체포되고 나서 상당 부분 초기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인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범죄자를 크게 아주 분리하면 체계적 범죄인과 비체계적 범죄인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그 체계적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의 착수, 실행, 또 이후에 도주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살인자고요. 그 비체계적 범죄인은 그와는 상반되게 일단은 살인을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이제 이렇게 양분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 후자의 비체계적 범죄인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또 하나 우리가 좀 차관을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가정의 어떤 특징이 소위 그 아동 학대 중에서 아동 방임에 가까운 그런 생활 습관이 많이 보여요. 바꿔 물론 얘기하면 먹을 건 줬다고는 하지만 먹을 건 줬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베란다를 통해서 건네줬다는 말도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어떤 그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한 물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른바 소위 그 저장 강박증에 해당될 확률이 있는 거죠. 즉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강박적으로 무조건 이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예. 그것이 뭐 쓰레기든 뭐 심지어 음식 찌꺼기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용변 본 것도 치우지도 예. 않고 뭐 이런 형태가 아동 학대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강박증 중에서 저장 강박증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뇌기능에 조금 이상이 있어요. 특히 그 전두엽 그 부근에 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계획 같은 거, 특히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기능 자체가 상당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횡설수설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또는 아들의 이름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정신적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첫 진술이 내가 잘못했다. 네. 뭐 미안하다. 이것은 분명히 형벌을 부과할 책임 능력은 있는 것인데 예. 여러 가지 정신적 하자는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방치된 아이가 지금 그 사망한 남편 박 씨 이름으로 해서 아이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아닌데 네네. 8살이고 10년 전에 죽었으면 네,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남편이 사망했는 것이 그것과 좀 관련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10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예. 사실은 아이는 8살밖에 되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럼 그 사이에 그 남편이 과 같이 아이를 이제 출생 신고를 했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것만 밝힌다 해도 그렇죠. 남편의 살인이 과연 남편의 사망이 10년 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예. 비교적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 남편 박모 씨가 그냥 천하의 그 고아가 아닌 다음에는 가족들도 있고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10년간 10년 못 전에 잤으니까. 사망했는지 최근까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예. 지금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이 그와 같은 점까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 수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분명히 보면은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치정으로 인한 어떤 그런 살해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8년 전에 아이가 낳고 그 사이에 그 아이를 이제 호적에 자기들의 넣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처인 그 피의자의 행동이
남편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치정과 애정의 어떤 그런 가정사가 굉장히 엮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에 어떤 핍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그 처가 어떤 뭐 특히 가끔씩 보면 이제 힘이 모자라니까 뭐 네. 어떤 그 술을 먹인다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피의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공범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체포 당시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함께 이미 동행됐고요. 물론 지금은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그 공범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있는데요. 이 스리랑카인과 이 이모 여인의 관계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급박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애착 형성이 뭐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외국인과 간의 그 관계가 상당히 사회적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공범 여부를 뭐 배제할 수는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제 동남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범인 은닉 도피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뭐 유병헌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도주하거나 또 어떤 체포에 방해를 주는 일체 행위를 범인 은닉 도피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숨겨주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의 관계 역시 보통 사적 관계에 이상의 관계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어떤 외국인과 여러 가지 지금 관계가 많이 있는 면에서 봤을 때는 공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사건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혼자 했나요? 했더니만 나 혼자 했습니다. 내가 한때 100kg가 넘어서 얼마큼 힘이 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거든요. 본인 지금 보면은 사망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내가 100kg가 넘을 정도로 힘이 셌다라고 해서 내 혼자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진정한 의도를 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그 사이에 행간에 읽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은 하지만 또 합리적 의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지금 스리랑카인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귀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행적을 조사를 했을 때에 이 그 빌라 근처에 간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통화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외에 그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어떤 그럴 수는 없는 그걸 거죠. 의심을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공범 가능성이 물론 있는데 뭐 최근에 한 사례에 비춰보면 여성 혼자서도 얼마든지 남성을 살해할 수가 있고 또 남성을 살해해서 이 소위 말 사체 훼손까지 이른바 어떤 뭐 토막 살해에 네. 해서 그 뭐 몇 개월 전에 사건이었죠. 그 모 모텔에서 이제 만났는데 네. 이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이제 살해를 하고 그것도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나누어서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버렸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혼자서 뭐 살해할 뭐 가능성도 여성이라고 해서 신체가 약하느냐 반드시 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사례를 보면 말이죠. 근데 그 고무통에 사람을 시체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아무래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사체 한 구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위에 겹쳐서 또 그렇죠. 올라가고 하는 점, 예. 또 그 어떤 저 장소 자체에 거기서 살해를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끌고 보면 왔을 가능성. 다른 장소에서 살해를 해서 그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체 두 구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또 이 고무통을 또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 1인이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그 핵심적 키는 8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허. 듭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사실 8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물론 학교를 안 다니지만.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예.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8살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아하. 그런 나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은 그 간질 증상이 있고 말을 지금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주 그 배려를 해서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아이로부터 어떤 그 편안한 상태에서 그때 있는 물론 본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진술을 하는 것조차 힘들겠지만 아마 크지 않은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크지 않은 그런 방 2개 화장실에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충분히 보고 경험했을
굉장히 큰 어떤 그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만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거나 심리 치료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받아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저 8세 아이가 예.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취학 유예를 지금 신청해서 네, 2년 그렇죠.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아이보다는 조금 뭐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잘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몇 주 전에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그 아이가 처음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낼 때 이 아이의 어떤 전문가를 항상 그 대동을 하고 신빙성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진술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혹시 누구라고 특정을 해도 이것의 어떤 뭐 증거 능력 자체에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아이가 그 안에 있었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도 아이는 울었을 거고 네. 또 시신이 10년이 아니더라도 더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렇게 방치돼 있었다면 엄청난 냄새가 났을 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웃이 몰랐다는 게 점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보면은 이 지역 그 포천 서울면이란 지역도 보면은 그 근처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많은 공업지대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웃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에 보면은 아이가 그 엄마가 와서 집에 방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네. 외부에서 베란다 쪽으로 해서 음식을 넣어줬다는 그런 것 정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주민들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없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아마 냄새가 일부 났을 수는 있지만 문을 계속 닫아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뭐 바로 옆집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을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남은 궁금증이 곧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